방중 40여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다롄 씨는 하루 종일 삼엄한 경비와 엄격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추동할 데 대하여서와 동등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 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부터 올해 초까지 기사 수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또 드루킹 측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2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서 가스관이 잘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에 현금을 두르는 돈 꽃다발이나 현금으로 케이크를 장식하는 돈 케이크가 어버이날 선물로 등장했습니다. 성의 표현을 한다는 의미에서 돈 꽃다발을 주는 건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빵 터지셨죠. 달라진 풍경 보도합니다. 노년층들을 위한 일본의 스가모 거리를 본따 종묘에 노인 특화 거리가 조성됐지만 관리 소홀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막 들어온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0일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면 핵 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발표에는 비핵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정오 중국 다롄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김여정과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동행했습니다. 도착 즉시 김정은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며 전략적 기회를 틀어주고 전술적 협동을 강화해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기회를 틀어주고 조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시 주석도 북중 관계의 공고한 발전이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면 핵 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발표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40일 만에 또 중국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다롄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시진핑 주석을 4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상회담 외에도 연회와 산책, 오찬을 별도로 마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했습니다. 자, 강상구 기자, 북중 친선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의 일정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 직후에 북중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까지는 일반적인 정상 외교의 모습입니다. 환영 만찬에서도 외교적 관례와 격식을 초월해 한 집안 식구처럼 어우러졌다고 북한 방송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해변가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흉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했다고 북한 방송은 전합니다. 오늘 오찬도 함께 했는데 중국 차 문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함께 감상했다면서 우정과 존경, 흠모의 감정 속에 진행됐다고 북한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북한 방송은 대화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우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북한 발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의 우위를 강조합니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을 충실하게 외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김정은의 방중을 귀뜸해준 것도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알려줘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알고 있었다고 북중의 발표 이후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방송은 내부 결속용입니다.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만 높이면 그만입니다. 한 달 전에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때도 북한 방송은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였습니다. 달에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평양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중국의 해상 진출 거점 중 하나로 곧 중국산 항모의 시험 운항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통이 전면 통제됐던 다롄의 휴양섬 방추이다오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중국 지도부와 은밀하게 회동한 적도 있는 곳입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다롄항 조선소에서 독자 건조한 첫 항공모함 001A함입니다. 길이 315m, 너비 75m에 젠 15함재기 40대를 실을 수 있는 7만 톤급 항모로 곧 출항식을 갖습니다. 이 행사가 열리는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이 회동하면서 북중 간의 군사 분야 동맹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북중 간의 관계가 군사 안보적인 측면까지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고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은 대북 안전보장을 내비치며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 역시 중국 카드를 내세워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국한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중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방추이다오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비밀 회동을 했던 곳으로 밀접했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중국의 다롄시는 어제와 오늘 하루 종일 삼엄한 경비와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국빈차 여러 대가 목격됐고 귀빈 숙소로 사용되는 방추이다오 영빈관은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 다롄 공항의 어제 일정표 12시에서 1시 사이 모든 항공기의 일정이 연착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 구소련제 인류신 62가 도착하면서 공항이 전면 통제된 겁니다. 중국 다롄에 정기 취항하지도 않은 북한 고려 항공기가 오늘도 다롄 공항을 다녀갔습니다. 때마침 시진핑 주석도 자국산 항공모함의 시험 운항식 참석을 위해 다롄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빈차인 홍치 4대가 연달아 목격됐고 다롄시 교통이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的确习近平在大连的现在都管制了，交通各方面全管制了，根本就来不了。 경비와 보안이 뛰어난 외딴섬에 위치해 귀빈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다롄 방추이다오 영빈관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지난 3월 하순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 때와 유사한 통제와 의전이 행해진 겁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회동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인 9시 반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지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확인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인 오후 9시 30분에 내 친구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의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무역 관계와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동안 오락가락하던 미북 정상회담 일정도 오늘 밤 자정쯤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아니라 국무부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김미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당초 5월 이내에서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6월과 5월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장소도 당초 몽골과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되다
판문점이 한때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현재는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이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긍정 검토했지만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참모들이 제3국 개최를 고집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현지 시간으로 정오를 즈음해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시기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북한 핵 사찰 방법 이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두고 담판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담 이후에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낼 예정인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가 들어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요청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김정은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김정은은 국제사회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면서도 비관론에 빠져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선 정부 간 합의만으론 치유가 어렵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값진 성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 이른바 CVID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 중국 간 이견 조율이 관건입니다. 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김정은 방중설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서로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 사회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히든 코브라라고 불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조직이 소비자원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 2일에도 한국 소비자원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공격적 표현 놔두고 5월 2일까지 들어왔고요. 공정위 사이버 안전센터가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소비자원에 알린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 조직이 쓰는 IP를 파악해 미리 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IP 75개를 이용해 원격 접근 방식의 해킹을 시도했고 이 공격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지난 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공격을 주도한 곳은 북한의 히든 코브라로 지난해 5월 전 세계 컴퓨터 30만 대를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도 주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조직입니다. 앞에서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평화 공세를 취하면서도 뒤에서는 여전히 대남 사이버 공작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이버 공격은 관리자 번호 등 정보 수집을 시도한 공격의 전초전 성격으로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의 관심을 다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매혹됐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도 남북 정상회담의 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돌리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온세기가 김정은에게 매혹됐다며 전행성에 김정은 열풍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전 세계에 가져다준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뜨거웠던 외신 취재 열기도 김정은 띄우기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 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김정은을 우상화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은처럼 위대한 수령은 없다. 이런 논리로 북한 주민들을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우상화를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특히 북한 매체들은 자신들이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관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드루킹 조직이 지난 대선 7달 전부터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댓글 조작을 위해서 킹크랩으로 불리는 자체 서버도 대선 전에 이미 구축한 정황이 발견됐고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목록만도 수만 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일 한 경공모 회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USB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안엔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들이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목록 수만 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자료의 형태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대선 전에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개수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1월 17일 기사 1건, 댓글 2개에서 점점 늘어 이틀간 676개 기사, 댓글 2만여 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선 전에도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댓글 조작에 필요한 서버, 일명 킹크랩을 대선 전에 구축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루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조사 이후 드루킹은 구치소 접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를 대비해 구속영장을 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모 씨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편의를 위해서 김경수 전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참치집에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 씨는 드루킹과 성원 그리고 파로스 등 경공모 핵심 운영진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한 보좌관은 붉은색 파우치를 받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와 전자담배가 상자째 들어있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편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성원과 파로스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 상황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고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보좌관의 진술도 민원 편의 차원으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돈을 돌려준 상황에 대한 진술은 엇갈립니다. 한 보좌관은 드루킹 구속 다음 날 성원과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를 만나 그냥 돌려줬다고 했지만 성원은 한 보좌관이 개인적 채권 채무로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대신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보좌관은 당시 김 의원에게 돈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난해 3월 16일 김 의원의 물음에 금전관계를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어제 2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2가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잘린 가스관과 유서로 보이는 쪽지 조각입니다. 경찰은 일부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가스 폭발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주택은 집터만 남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59살 이모 씨와 69살 김모 할머니의 집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씨의 집에서 폭발이 시작돼 김 씨의 집까지 함께 휘말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미치는 그 방향을 봐서 남성분 망자가 계신 집 쪽에서 최초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이 돼요. 경찰은 숨진 이 씨 집에서 가스관이 잘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집 밖에 설치한 20kg짜리 LP 가스통을 부엌까지 연결한 가스관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 조각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남긴 유서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 장이에요. 달력 반쪽만한 거. 일단은 유서라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숨진 이 씨 집에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진료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끊어진 가스관과 쪽지 조각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들이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다른 남성의 얼굴을 들이받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들도 함께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시작된 장면입니다. 31살 박모 씨 등 7명은 15분 동안 33살 정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정 씨는 눈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생각에 애가 지금 너무 좌절이 너무 심해요. 지금 완전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 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씨 일행이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박 씨 일행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었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범행을 했다면 이건 살인미수로 보여져야 합니다. 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동상해범이나 살인미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피해자 측은 경찰이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 폐혈증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이어 또 한 번 주사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 경찰과학수사대와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들이닥칩니다. 어제 이곳에서 시술받은 환자 21명 가운데 20명이 집단 저혈압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습니다. 외부 감염에 따른 폐혈증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몸을 틀어더니 그냥 설사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주름을 펴주는 리프팅과 피부색을 밝게 하는 토닝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전 마취를 위해 공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습니다. 질부는 이 주사제가 변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약제가 지질 유제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에 아주 취약한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분할했을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지난해 12월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이대 목동병원에선 주사제 부실 관리가 드러나면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피부과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2달 가까이 가수 김은국 씨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씨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태영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가수 김은국 씨를 고소한 건 지난 3월 21일. 보험 설계사였던 A씨는 2016년 말 김 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김 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인 김 씨와 A 씨는 물론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까지 조사한 뒤 휴대전화 분석까지 마쳤지만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김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잘 참아줘서 고맙고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일단 벗었지만 김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한 상태라 법적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개 활동을 꺼리던 김 씨는 다음 달 러시아 월드컵 현지 응원을 통해 대중 앞에 다시 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지부가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채용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최근에는 한노총도 가세하면서 힘없는 비노조 기사들이 일자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부터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타워크레인 기사 민모 씨.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부터 석 달째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조합원 3명을 고용하란 한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합니다. 조합원들이 현장을 따기 위해서는 집회야 무슨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민 씨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막이 없어가지고서 쫓겨가듯이 몇 달 만에 써갖고 집에 들어간다는 그 심정이 참담하기도 하고. 한국노총도 최근엔 민주노총이 건설사나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 소속 기사를 채용하라며 집회를 여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자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양대 노총의 기싸움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한노총 기사를 채용한 업체 대표를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인천에 한국노총 기사가 발붙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압박을 가하겠다. 한노총 측은 민노총과 협상한 업체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양대 노총 싸움에 힘없는 비노조 기사들만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부모님께 어떤 선물 하셨습니까? 최근에는 지폐로 만든 꽃다발이 인기라고 합니다.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달라진 선물 트렌드를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네이션이 정성스레 포장됩니다. 꽃을 휘감은 건 다름 아닌 지폐입니다. 카네이션과 지폐를 섞은 현금 꽃다발과 플라워 박스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선물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어버이날 선물이 뭐가 좋을지 휴대폰 사용자들이 지난 2년간 검색한 데이터 5만 7천여 건을 분석했더니 현금이 29%로 1위였습니다. 어버이날 하면은 80~90%는 꽃다발보다는 플라워 박스나 현금 꽃다발 많이 주문해 주셔서. 인터넷에는 현금 꽃다발과 현금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의 표현을 한다는 의미에서 돈꽃다발을 주는 건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빵 터지셨죠. 그냥. 자식들이 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주고받기도 편해 양쪽 다 만족입니다. 그냥 사다 주면은 또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거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있으니까. 받아서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가장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물을 해주는. 기발한 방법으로 자녀의 마음을 담은 현금 선물이 어버이날의 새로운 풍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멋진 선물도 중요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우선일 텐데요. 서울에도 도쿄에도 노년층을 위한 거리가 있는데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고령자를 위한 거리입니다. 가게 입구에는 턱이 없고 글자도 큼직합니다. 일본에서 스가모 상점가는 어르신들의 쇼핑 천국으로 통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빨간 속옷과 얼굴이 환해 보이는 붉은색 계열의 장신구가 인기입니다. 50대 이상 전용 화장품, 100세를 위한 네일아트도 흔합니다. ハンカチーフを買いたいんだけど、仕事でこういうふうにお仕事するのいいな。 3년 전 서울 종로에도 어르신을 위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영화는 2,000원, 식사는 3,000원에 다른 곳에 가시면 홀대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환대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100m 길이 골목에 의자가 부족해 바닥에 앉기 일쑤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사실 가정에도 힘들고 직장은 더군다나 자주 갈 수 있는 아지트가 필요해서 제가 그런 장소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지저분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공간은 아예 없습니다. 서비스들이 좀 분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도 하고 서비스들이 더 확산돼야 된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코앞이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강대강 대치 중인 여야가 오늘 아침부터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운섭 기자, 협상이 완전히 결렬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드루킹 특검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협상 쟁점으로 꼽혔던 특검 추천 방식과 명칭에 대해선 합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 처리 시기에 대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특검법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검법과 추경안 지방선거 출마 의원직 사퇴 처리를 묶어서 오는 14일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 처리를 안 해줄 것이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A, B라는 카드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다면서 협상의 키는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법과 추경안 동시 처리 시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4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장외 투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중국이 36개 외국 항공사에 대만, 홍콩, 마카오가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중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중국이 외국 항공사들에게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만을 중국의 지역 분류에 넣어라 이런 겁니다. 예. 중국의 요구를 받은 36개 항공사들은 이 대만을 동남아의 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땅이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중국의 도시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중국 민안 총국은 이를 어길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규 노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대만을 중국에 포함된 하나의 도시로 분류해라 이런 건데 항공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또 없습니다. 중국의 여객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2022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항공 시장으로 부상할 거라고 전망도 있습니다. 이윤을 쫓아야 하는 항공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 항공사들도 역시 고민이 많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 동남아로 이미 분류를 했습니다. 중국 카테고리로 분류를 옮겼고요. 대한항공도 곧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미국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항공사들은 아직 그대로 대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이걸 항공사들에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걸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백악관은 뭐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은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대만 여행법을 시행하는 등 이 공공연하게 대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국의 항공사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항공사들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안인 것 같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는 원래 공개석상에 잘 나서지 않아 은둔형 영부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신만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남편의 성추문 의혹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멜라니아 홀로서기에 맞춰봤습니다. I'm very excited to announce Be Best, an awareness campaign dedicated to the most valuable and fragile among us, our children. 영부인으로서 추진할 독자적인 의제로 아동복지를 제시한 멜라니아 트럼프. 백악관 입성 16개월 만입니다. 남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보조 역할입니다. Now it is my pleasure to call my husband to the stage to sign a proclamation calling today, May 7th, Be Best Day. 그런데 트럼프 부부 손발이 안 맞는 느낌입니다. 멜라니아는 원래 은둔형 영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처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바버라 부시의 장례식에 남편 없이 홀로 참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성추문 속에 멜라니아가 이른바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부부가 백악관에서 각방을 쓰며 별도의 업무 공간에서 독립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첫 국빈이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던 자리. 다정한 모습을 자랑하는 마크롱 부부와 달리 다음 날에도 손잡기를 시도해보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볼에 닿지 않은 키스는 긴 모자챙 때문이었을까요? 부부싸움의 앙금 때문이었을까요? 전직 포르노 배우, 성인 잡지 모델과의 연문설이 터졌던 지난 2월과 3월에도 멜라니아는 남편과의 동행 일정을 거부하고 따로 움직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I didn't say no. I'm not a victim. I'm not. It was entirely consensual. Oh, yes. 영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인 대통령의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적입니다. 멜라니아 역시 이번 발표 때 트럼프와 다정한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트럼프의 성추문 정도라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지구촌 소식입니다. 국제부 송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두짝 디저트,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스라엘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의 지난 2일 만찬 모습인데요. 식탁에 웬 구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구두 모양 조각품 안에 초콜릿을 가득 담은 일명 구두 디저트입니다. 신발은 일본에서 집 밖에 두는 하찮은 것, 또 경멸의 표시로 던지는 일까지 있는데 아무리 모형이라지만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비난이 빗발칩니다. 마치 유대인인 네타냐후 총리에게 돼지 모양의 그릇에 초콜릿을 담아주는 것과 같단 겁니다. 이 메뉴는 사전에 협의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일본에게 일종의 이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마도 만찬 하루 전에 아베 총리가 팔레스타인 수장과 만나서 일본은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에 불만을 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예.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역사를 가진 성지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데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까지 옮기면서 각국에도 첨예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화면에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올해 64살인 도널드 고스키에게는 생애 3만 번째 햄버거입니다. 18살부터 46년간 하루 평균 2개씩 맥도날드의 대표 버거 빅맥을 먹어서 자신이 세운 기네스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46년간 모은 포장지를 공개한 고스키 씨는 건강검진에서 혈압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완벽했다며 일각의 건강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제부 송지욱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형 인터넷 서점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동네 책방이 최근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만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향과 맥주도 팔면서 색다름으로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조그마한 병에 디퓨저를 넣습니다. 노란색 선물 상자엔 디퓨저와 함께 책이 담깁니다. 책에 어울리는 향이 있는 향기를 파는 책방입니다. 스토리라인을 이제 책에서 가지고 와서 책의 주인공이나 책의 주제를 테마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은은한 향에 취한 손님들은 책방에 오랜 시간 머물다 갑니다. 책의 표지 대신 책방 주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 소제목만 보고 책을 고를 수 있는 이 블라인드 북은 이 책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또 다른 동네 책방. 손님들은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메모는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동네 서점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김현수, 김혜란 등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평생 제일 좋아했던 공간이 이런 서점이었고요. 큰 서점도 아니고 작은 서점이었고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서점들이죠. 참신한 기획과 콘셉트로 동네 책방은 20, 30대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엿새 앞두고 해외에서 활약 중인 우리 공격수들이 반가운 골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수들의 부상 소식이 이어져 고민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프랑스 리그 기종의 권창훈. 깔끔한 왼발 슛으로 시원하게 골망을 흔듭니다. 프랑스 진출 2년차. 시즌 10호 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며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대표팀 투톱의 손흥민의 짝이 유력한 짜즈부르크의 황희찬도 요즘 신태용 감독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습니다. 소속팀의 오스트리아 리그 5연패를 이끈 결정적인 골을 포함해 올 시즌 13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18골의 토트넘 손흥민까지 더하면 우리 대표팀은 유럽에서 10골 이상을 넣은 걸출한 공격수 3명을 보유하고 있는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대표팀 수비는 고민입니다. 중앙 수비수로 성장한 전북 김민재가 지난 2일 대구전에서 오른쪽 종아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재활을 시켜서 우리가 경기장에 투입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이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까. 측면 수비를 맡고 있는 전북 김진수는 지난 3월 북아일랜드전 때 당한 무릎 부상에서 돌아와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경기 감각 회복이 큰 변수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 영화 졸업으로 유명해진 음악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입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죠. 졸업은 미국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음의 불안과 방황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벤이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신부를 빼앗아 달아나는 이 라스트 씬은 아직도 영화사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영화 초반 졸업생 벤을 환영하는 파티에서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Excuse us, Joanne. I just want to say one word to you. Just one word. Plastics. There's a great future in plastics. Think about it. 예, 당시만 해도 플라스틱이 유망한 미래 사업으로 꼽혔던 모양입니다. 그랬습니다. 플라스틱은 20세기의 선물로 불렸죠. 값싸고 가볍고 오래가서 편리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편리한 플라스틱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그야말로 플라스틱에 파묻혀서 질식할 지경이 된 거죠. 육지뿐 아니라 태평양에도 한반도보다 무려 7배나 넓은 플라스틱 섬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올해 초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큰 혼란이 있었고 아직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당국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소비하는 플라스틱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98kg으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만 한 해에 260억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비닐봉지 420장을 소비해서 넉 장 쓰는 핀란드보다 무려 100배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년 사이에 40%가 늘어서 5,500톤에 육박합니다. 법규와 대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구 쓰고 또 마구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5월 8일 앵커의 시선은 플라스틱의 역습이었습니다. 네, 어버이날인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내일도 오늘처럼 화창하고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집니다. 공기 상태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 경상 해안 지역은 강풍이 좀 불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아침에 안개도 짙게 끼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3도, 또 창원 21도로 곳곳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를 밑돌면서 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쭉 맑겠고요. 5월다운 날씨 이어집니다. 현재로선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늘 클로징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이 화면 속 카네이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